서킷 브레이커라는 것 자체가 잭팟이 터졌다?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가 올라간 경우는 별로 없어요. 모건 스탠리가 주가를 폭락시킬 만큼의 위력적인 사건을 일으켜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메모리 시장 40년 만에 보지 못했던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손에 떡을 쥔 형국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반도체 애널리시자, 중국 경제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죠. 전명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진짜 오늘 시장 저희 녹화하는 이 시장 7월 7일인데 7월 7석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오늘도 또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서킷 브레이커 총 6번 발동이 됐는데 6월 이후에만 4회. 지금 이런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카지노에서 와 소리 날 때가 잭팟 터질 때잖아요. 그래서 뭐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 자체가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하자면 잭팟이 터졌다. 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는 뭐 서킷 브레이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당도 오래 있으면 지루하고 지옥도 오래 있으면 익숙해진다고. 뭐 서킷 브레이크가 어쩌다 한번 나와야 감동이 있지. 네. 이건 뭐 이제 주가가 고점에 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반도체 전문가화. 그래서 반도체라는 거는 뭐 사이클이고 변동성이 무지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제 온 국민이 주식시장의 여의도에서 체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 국민의 반도체 전문가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찐 반도체 전문가의 이제 또 뷰를 또 오늘 샅샅이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90조 원에 육박한 이제 역대급 실적을 보였는데도 뭐 아시다시피 다 시장은 또 많이 빠졌고 이게 뭐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라지만 이 정도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소장님? 근데 이제 이게 실력의 문제냐 아니면 시장의 수급이 문제냐 그러는데 뭐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는 것이 뭐 증시 철칙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삼성의 실적 발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수급에서 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뭐 우리나라에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이게 종목 레버리지 ETF로 해줬다는 거 그게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조금만 빠져도 이건 청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마진콜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면은 뭐 그 느낌이 강하고 근데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적 발표했을 때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기대감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이 그 3분기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것은 컨퍼런스 콜이 큰 콜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정말 이런 정도의 이익이 다음 분기에도 그 다음 분기도 지속이 돼? 이제 거기에 답이 없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고. 그래서 이제 큰 콜에서 3분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건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반도체에 관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자꾸 높아지면 불안감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작은 뭐 낙타도 이제 산막에 그렇게 잘 걸어가다도 지푸라기 하나를 얹으면 이제 뭐 넘어진다는 것처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민감한 것에 이제 반영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 반도체 펀더멘털이나 삼성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 뭐 그거라고 보기에는 그 재반 증거들이 네. 그렇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다. 이 사이클은 여전히 지금 우상향하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아주 작은 수급의 재료에 우선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떤 소용돌이 아니고 어떤 조약돌에도 시장이 이제 크게 반응을 하는 거고 오늘의 그 조약돌은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됐다고 보세요? 그거는 아닐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2021년부터 한 5편의 보고서를 썼었는데 첫 번째 보고서는 반도체 저승사자라는 이제 이름을 뭐 얻을 만큼 정확하게 맞췄어요. 네. 두 번째 보고서는 완전 거꾸로 갔고 세 번째, 네 번째 보고서는 올라가는 거 그냥 따라가면서 얘기를 했고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주가가 한 20%, 25% 빠진 상태에서 불렀어요. 근데 그게 논거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이 반도체 단가 상승률이 이제 전기보다도 이게 증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점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 증가율이 디크리스 하는 게 아니라 디셀러레이팅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수량하고 가격을 곱했을 때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이 디셀러레이팅 하거나 이런 건 의미가 있지만 단가 자체가 요게 이제 증가율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피크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해요. 과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를 치고서 바로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것이 전형인데 네. 지금은 뭐 업계나 또는 어떤 이제 전문가도 지금의 수급 상황이 2027년 하반기까지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올 게가 있냐.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 이펙트가 없어요. 네. 그러면 단가의 상승률이 이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급이 늘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수급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수요자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이게 인상폭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피크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없거나 줄어들거나 공급이 되건 늘거나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세 가지 조건에 맞지는 않고 그래서 가격의 그 추세 트렌드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고온을 형성하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2분기에 50%, 60% 단가가 높아졌다는 거고 지금 예측이 뭐 삼성이 최근에 한 것을 보면 7월달 들어가지고 3분기를 한 20% 정도 올리는 걸로 그렇게 내고 중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일부 증권사는 한 40%, 3분기에 40% 정도 올릴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그게 주가를 폭락시킬 만큼의 그 위력적인 사건을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요가 없거나 줄거나 공급이 늘거나 해야지 이제 떨어질 텐데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조금 오르면 그래도 감내하고 살 텐데 너무 올라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모건 스탠리가 원래 또 잘 못 맞추는 건 아닌가요, 소장님? 그 반도체에 겨울 낸 저 증권사 아니에요? 뭐 네. 그렇죠. 5번 쳐가지고 한 번 맞힌 거고 나머지 이제 그 3번은 그냥 뒷북 친 거고 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 이거에 막 완전 이걸 트리거로 막 폭락하고 그건 전혀 이런 것까지는 예.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에 시장의 관심은 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이 얼마나 둔화되느냐? 그래서 삼전 닉스를 우리가 언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좀 이거는 근데 실제로 그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소매 가격이 좀 내려갔다 하락 전환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유럽은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전문적인 사이트라기보다는 메모리를 팔로우 파는 데서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조금 더 모은 정도고 카더라 통신 그런 느낌. 뭐 그것보다는 네. 조금 나은데 지금 뭐 디램 익스체인지나 뭐 그 같은 IDC처럼 그렇게 세계적으로 주는 시장 기관은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럽이 메모리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요. 그 수급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뭐 최대 소비자고 수요자고 또 이게 HBM 때문에 대만이 이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만하고 중국의 그 스팟 프라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이게 대세고 네. 유럽은 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악재가 나오니까 그거를 인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시리어스하게 볼 사안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삼성이 아마도 7월 말 정도가 되면은
그 3분기 가격에 대한 자기는 인디커티브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내고를 하고 있다. 네. 그 수치가 이제 중요하죠. 아, 7월 말에. 그렇죠. 네. 7월 말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네. 아마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할 거고 네. 거기에 삼성이 자기네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게 비밀이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아마 뭐 계약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삼전 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사실 뭐 2분기 영업이익 그 증가율이 1810%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는데도 뭐 사람들이 뭐 100조 넘을 줄 알았더니 안 넘었네 뭐 이렇게 하는 반응도 있고 결국엔 모든 이제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주가를 위해서 좀 이제 이게 더 반등을 하려면 뭔가 또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제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멘텀들이 좀 필요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의 컨센서스가 90조, 85조 그랬으면 네. 시장은 한 100조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3, 4분기에 가가지고 100조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그보다 더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지금 컨센서스가 한 100조인데 근데 지금 가격의 그런 상승폭 뭐 이걸 보면은 뭐 10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 뭐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두 번째는 지금 이제 HBM이 사실은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D램에 비해서는 범용 D램에 대해서는. 네. 근데 3, 4분기 들어서 지금 보면 HBM3가 아니라 4가 되고 4E가 지금 나오게 되면 이게 웨이퍼를 더 많이 잡아먹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HBM의 그 계약 매출 비중 수량이 늘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범용 D램에 갈 수 있는 웨이퍼가 그만큼 줄게 돼요. 근데 지금 전체 생산 캐파는 뭐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HBM에 들어가는 웨이퍼들을 더 많이 쓰게 되면 가만 내버려도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 쪽에서 이제 범용 쪽이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네. 그 HBM의 비중이 이제 얼마만큼 더 늘어나냐.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론이 보여줬지만 장기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 HBM은 뭐 마이크론은 1년치를 고정 가격에 이제 물량까지 픽스한 걸로 이제 파는 정도고 또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도 일정한 가격 이하로는 안 파는 또 이하가 되더라도 이제 그 가격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가는 이제 메모리 시장 40년 만에 보지 못했던 조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HBM의 그 전체 셀즈 브레이크 매출 비중 중에서 이게 얼마나 비중이 올라가냐. 요게 중요할 거고 그게 올라가게 되면 범용 D램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쪽도 잘 되고 저쪽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웨이퍼가 네. 이게 줄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게 네.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들을 움직이는데 뭐 중요한 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HBM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은 이제 유의미하다고 보면 되는 뭐 건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지금 한 30%그 정도 레벨인데 네. 근데 결국은 지금 베라루빈 같은 경우도 얘들이 지금 HBM의 공급이 예상보다 안 돼가지고 뭐 딜레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내부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뭐 금년 5월 달인가 뭐 그때도 통계를 보면 우리 반도체 생산이 약간 이제 증가폭이 떨어지고 뭐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은 이게 가격 상승폭이 처음에 높았기 때문에 뭐 금년 들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범용 D램이 이게 DDR5가 이게 많이 되다 보니까 DDR4를 전용해서 이 포 가격이 폭등을 했고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 중국이나 뭐 대만 같은 데는 DDR3, 2도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범용 D램의 DDR5나 4의 가격이 HBM 상승폭보다 월등히 더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DDR4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다 끝나기 때문에 만들면 이제 재료비만 들어가면 그건 다 이익이에요. 네. 그래서 마진이 지금 HBM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2분기 데이터에서는 그 HBM보다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제품의 믹스를 이거 범용 쪽을
그대로 두고 HBM을 많이 안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버니까. 그리고 그걸 다른 이제 HBM의 대체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의 요구나 다른 이제 뭐 서브 업체들의 요구가 HBM 뭐 4에 대한 요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가격을 더 올려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HBM4의 익스포저를 넓히게 되면 범용 D램의 익스포저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제로성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양손에 사실 떡을 진 형국이에요. 꽃놀이패 뭐 이랬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HBM 덕분에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슈퍼 사이클로 간다라는 건데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맺고 맞춤형으로 한다는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수요가 늘지만 이제 이쪽이 D램이 더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일부러 이거를 좀 있어봐.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해놨는데 이제는 이쪽에 요구사항이 야 그래도 지금 좀 줘. 더 줘. 그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있는 D램 가격이 제로섬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의 비중이 얼마냐를 보는 것, 이게 포인트다. 투자 측면에서 또 좀 살펴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10일 날 ADR 나스닥 상장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그 멀티플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ADR 상장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보세요? 그건 전제가 있는데요. 그 하이닉스가 삭스 인덱스에 편입이 돼야 돼요. 그냥 그렇죠. 그냥 ADR만 발행하게 되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만약에 미국이 이제 가격이 높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거래되는 ADR 가격이 뭐 300만 원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220만 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미국 거 팔고 한국에 사버리면 되는 거죠. 그 반대라고 그러면서 아비트리지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기 때문에 ADR 자체로서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환율에다가 거래 수수료 정도를 더한 것만큼이 이제 미국의 가격이 높거나 이런 정도로 끝날 건데 핵심은 이게 삭스 인덱스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 패시브 펀드들이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비중만큼 그걸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나 이게 평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7월 달에 7월 중순에 지금 이제 ADR을 하기 때문에 아마 14일 정도에 아마 상장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인덱스 리밸런싱 하는 것이 7월, 9월, 12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한 달 정도의 거래를 갖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게 7월이 뭐 이번에 스페이스X처럼 특별히 봐줘가지고 올리면 몰라도 이게 지금 상장 일정하고 거래되는 이제 기간을 보면 7월에 편입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이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9월에 이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그 밸류에이션의 그 재평가는 삭스 인덱스에 언제 편입되냐.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뭐 여론이나 보고서를 보면은 편입돼야 된다 안 된다는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취매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삭스 인덱스의 편입 여부가 이 리밸류에이션에 척도가 된다. 그거 안 되면은 뭐 보통의 아비트리지 정도의 그 프리미엄 정도 5% 뭐 그 정도 더 높은 거 한국보다 그 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핵심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편입 여부하고 시점.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시점은 좀 9월로 늦어질 수 있어도 편입 여부는 여부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주가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 시총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도 이제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 삼성이 90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니 1,800% 증가했는데 주가가 왜 빠지냐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도 이제 향후에는 ADR 발행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그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리즈닝을 하는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삼성이 뭐 돈이 필요해서 가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간다는 것은 리밸류에이션에 뭐 이제 목적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삼성의 입장에서 미국에서 재평가를 받아야 될 만큼 뭐 절박한 게 뭐가 있어야죠.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 우리가 이데알 발행하면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의 레귤레이션이 훨씬 넘겨가잖아요. 그렇죠. 공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페널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가게 되면은 뭐 그건 당연히 이제 편입이 될 건데 근데 그것이 이제 투자가들의 희망이나 애널리스트들의 뭐 예상이 아니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가야 될 절박성, 긴급성, 필요성 요것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제 시장의 의도에 기대를 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긴가민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삼성은 이제 뭐 이미 런던에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케이스를 보겠죠. 그래서 ADR을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가격이 50% 올랐다. 그러면 삼성으로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뭐 일단은 제가 삼성의 CEO라고 그러면 네. 좀 주변을 한번 보자. 좀 wait and see.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너 먼저 가봐.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지금 저희 이제 투자자들 이미 삼전 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에 막 9%, 10%씩 빠지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추세적으로 이제 지금 조정장에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왔다가 다시 반등할 거야. 이런 지금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때가 되면 진짜 이거는 매도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뭐 그거는 네. 이제 언제 그렇죠. 샀냐가 문제겠죠. 8만 원에 샀는데 뭐 이러면은 롱이 많이 남아 있고 그건 이제 경우에 수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표는 일단 가격 지표가 제일 중요해요. 디램 가격 지표. 그렇죠. 그거 뭐 요즘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의 변화가 1순위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실제는 그 채찍 효과라고 그러죠. 채찍을 갖고 이제 흔들면은 이 끝이 가장 많이 변동폭이 크게 되는데 사실은 디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버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이제 그 바람이 끝에 가면 태풍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태풍의 끝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 CSP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줄이지 않겠냐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게 두 가지를 선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까지는 버블이 아니고 괜찮다고 한 것은 뭐 대형 CSP 4개들이 다가 자기 돈으로 자기 프리캐시 플로로 기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유효기간이 금년 상반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다 써버려서 지금 캐시플로가 빵꾸가 난 거기 때문에 대규모로 지금 부채를 조달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불안감인데 문제는 그 부채를 조달을 해가지고 일정한 수준에서 더 이상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 음악이 나오는 한 계속 틀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다 그렇지만 오픈 AI가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제미나이가 시장을 먹었어요. 근데 제미나이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란 전쟁 끝나고 나니까 엔트로픽이 이게 1등이에요. 클로드가. 그래서 불과 뭐 1년, 2년 사이에 순위가 막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2등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등 했다가 3등으로 떨어진 놈 어떡하냐. 셀부터 더 늘려야 되는 거죠. 2등은 더 가속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타를 뺀 빅3 정도들은 이건 못 먹어도고 죽어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설비 투자가 돈을 빌려서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뭐 갑자기 훅 줄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포지티브한 부분이 어쨌거나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워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ROI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ROI가 떨어진다는 것은 CFO 입장에서는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그 CSP들의 캐펙스의 증가 폭이 여기 어디까지 가냐.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큰 소리 뻥뻥 치죠. 뭐 50%, 60%, 70% 늘렸고 내년에도 뭐 지금 정도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제 봐야 되는 건 이제 분기별로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네. 그 CSP들의 분기별 가이드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하이퍼스케일러 4개 회사에 지금 계속 이제 AI 캐펙스 투자를 어쨌든 빚을 땡겨서라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등이 아니면 다 죽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못 먹어도 고라고 할 거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또 금리가 인상을 한다는 시그널이 이제 생기거나 실제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들의 실제의 그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지 그 지표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가요? 그래서 뭐 이제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은 뭐 항상 그렇지만 이게 실물보다는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먼저 반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 뭐 시장 예측 기관들이 뭐 내년 상반기 또는 이제 내년 말 정도를 이제 피크로 많이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금년 말 내년 상반기 이제 그때쯤에는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죠. 오늘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이제 핵심 내용은 반도체 팔고 하이퍼스케일러를 사라였던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오히려 더 이제 자축수일 수도 있죠. 저게 그 메모리를 팔아야 되는 이유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캐시플로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지, 그 안에서 뭐 그 나물의 콩밥이지. 그거는 우리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나가 무너지니까 시장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슨 뭐 그 AI의 그 서클 안에서 이 어떤 놈은 사고 어떤 놈은 파는 그 논리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같이 다 떨어진다. 근데 이게 왜 여쭤보냐면 미국 시장을 요새 보면은 반도체주들의 낙폭은 좀 상대적으로 큰데 이 지수들의 낙폭이라고 할까요? 좀 뭐 보합권? 생각보다 지수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어 보여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시총의 뭐 56%까지 가고 50% 떨어져도 50%지만 미국은 빅테크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메이저지 한 39%, 40%까지 지금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제 샌디스크라든지 뭐 텍사스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은 네.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반도체 가격이나 반도체 수가의 변동이 네. 시장의 그 차찬 속에 태풍은 될 수 있지만 차찬 없는 영향은 전혀 못 미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메타도 이제 지난주에 메타 때문에 또 한 번 출렁이었잖아요. 메타가 뭐 남는 데이터, 이 AI 데이터 센터의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임대를 하겠다. 뭐 이거 뭐 그러면 수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장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M7 얘기했다가 세 놈 탈락하고 네 놈 남은 것이고 네 놈 중에 이번에 한 놈이 탈락하는 것 같아요. 메타가. 그래서 결국은 뭐 국간이 밑에 돈에 숨을 못 쉬면 집에 있는 이제 헌거 내다 팔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데이터 센터나 뭐 클라우드를 이게 구형 클라우드를 임대한다는 얘기고 신형 클라우드는 자기네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구글한테 지금 빌려 쓰는 형국이기 때문에. 근데 뭐 부잣집이 뭐 밑에 돈이 숨을 못 쉬는데 그 방 하나를 딴 데 임대를 줄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부잣집도 이제 이게 돈이 쪼달리면 사랑채 하나 그 빌려줄까? 지금 이제 뭐 메타는 그 얘기를 한 거죠. 한 건데 그럼 다른 부잣집도 사랑채를 다 임대를 하냐? 그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메타한테 국한된 건데 문제는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CSP 44 고를 때 이제 얘가 항상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놈이 그러니까 부분을 전체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게 이제 주가 빠지는 것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면서 메타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조금 확장이 돼, 과장이 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메타가 그런 액션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누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냐. 이거 이제 근육 자랑질에서 그게 아니고 이제 누가 더 빨리 수익을 내냐. 이제 이걸로 그 포커스나 초점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못 견디는 놈이 메타가 1번으로 지금 등장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의 확보에 대한 절박성을 이번에 보여준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얘들이 캐펙스를 줄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거랑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도 이제 빚을 땡겼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니, 근데 아직은 나머지 뭐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괜찮은데, 이제 메타는 우리 뭐 이거 방 하나 남으니까 헝거 너네 좀 써. 그래서 내가 돈을 그거라도 좀 벌어야겠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들은 이제 CSP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고, 메타는 자기네 모델 개발하고 자기네 서비스에다가 클라우드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지만 버전 3 다 개발하고 나서 버전 4 넘어갈 때까지는 그 사이에 이제 휴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는 자기네 이제 그 클라우드가 노는 거죠. 그래서 그 노는 거, 그 기간을 이거를 임대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에도 놀았는데, 전에는 뭐 딴 데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괜찮다고 하다가 돈이 쪼들리니까 이걸 새로 놓겠다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장이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물론 뭐 소장님께서 매크로를 보시진 않지만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는 시그널이 미국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뭐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면요, 그 고기 여정이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꽁치가 저렇게 잡히는데 만약에 수온이 5도만 더 올라간다? 그럼 꽁치는 한 마리도 없어지고 예를 들면 칼치가 잡히는 거죠. 이제 그것은 뭐 지금 금리의 이슈는 이것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을 다 바꿔버리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핫해졌기 때문에 이게 워시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워시를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인하에도 목을 걸고 있고, 또 이제 뭐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보니까 뭐 주유소 아까 지나오는데 봤더니 여의도 도에 팔자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기름 넣었는데 1,800원대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이제 뭐 WTI가 60대, 7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물가 올리는데 제일 큰 요인은 사실은 뭐 고용 지표보다는 유가죠. 네. 그래서 유가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금리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뭐 좀 안심해도 되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쓸데없이 올렸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바람에 그렇죠. 그 워시의 부담을 이제 트럼프의 부담을 워시가 줄여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워시의 부담을 트럼프가 이게 낮춰준 것 같아요. 거꾸로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워시 같은 경우가 점도표도 없애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좀 뭐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죠. 근데 개혁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비난을 먼저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안 올렸다고 그러는데 확 올려버리면 이제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런 준비를 좀 하는 것 그렇죠. 같고. 다양한 이제 그거를 좀 깔아두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다는 거를. 근데 또 그 어쨌든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에 있으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니즈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까지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투자도 계속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좀 환경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이슈는 업계 내부적인 요인이지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똑같은데 선거에는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든 이기든 간에 이제 11월 달까지는 이건 분위기를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좋게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임명해 놓은 이제 발비 의장이 트럼프의 중간선거에 해가 되는 액션을 할 만큼 배짱이나 기계나 결기가 있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